네,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무비 닷컴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나오면 소리 막 빽빽 질러준다고 하더니 소리가 너무 작은데. 네, 영화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저보다는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화를 보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형경 감독님과 정호 배우님 모시고 네, 영화에 궁금한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 인사만 안녕하세요. 이웃사촌 감독 이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대건 연기했던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마스크를 벗는 게 좀 나을까 해서 괜찮으시면 벗어도 해도 될까? 네. 저희 방역을 저희가 철저히 방역을 해서 하고 왔어요. 네. 잘 들리시라고 그럼 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누가요?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늘 하는 대로 제가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리고, 네,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영화 수다 게시판 상단에 이웃사촌 질문 남겨주세요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이형경 감독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격동의 80년대를 배경으로 이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셨는데요. 이후 사촌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처음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연출을 하면서 격리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즐겁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었죠. 그게 제 영화 인생의 마지막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웃사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웃사촌을 준비를 하면서 7번 방의 선물의 인간관계,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관계, 또 넓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역사서적이고 이렇게 좀 뒤지게 됐었었죠. 근데 제가 리얼 다큐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얼핏 부모님 세대나 또 이제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의 분위기더라고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고 또 아주 진짜 비극적으로 가슴 아픈 상황들도 벌어졌었던 진짜 아이러니한 시대가 1980년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두 분의 정치인이 계셨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분하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택 격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냥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됐었었고, 제 스스로도 사실은 정치 영화를 그렇게 지향해서 찍거나 그러질 못해요. 제가 그렇게 깊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또 앞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던 많은 감독님들이 정치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신 감독님들이나 또 후배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듯한 느낌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저는 그냥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소시민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소통하고 싶어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시킬까를 고민하면서 글 작업도 하고 이 또 연출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그 이웃 사촌이라는 영화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그 7번 방의 선물에서도 사실은 그 사법에 대한 부분이나 그 교정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부녀 간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그렸던 이야기라서 제목 자체도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뭐 교도소에 있지만 그 좀 별개에 대한 그 제목을 지은 거고, 그 안에 교도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환타지 설정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 투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그 난항이 많았었어요. 이거 뭐 아이가 교도소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서부터, 네, 또 마지막에 에드벌룬을 타고서 뭐 그 흉악한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갖고 가는 저 나름대로의 그냥 영화에 대한 톤 앤 매너, 그냥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일상사에서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판타지로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늘 느끼시는 다큐나 실제 있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반하시는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동화 같은 느낌의 영화를 좀 자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든 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이웃사촌 역시도 가장 그 원초적인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둔 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통과 교감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가장 소박한 제목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웃사촌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 감독님 말씀처럼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 뭐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두 인물에 대한 관계나 소통에 대한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어떤 식으로 이제 시선을 두고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영화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이제 의도는 어떤 두 인물의 어떤 그런 관계와 소통, 이해,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정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웃 사촌에서 이제 도청을 하며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변화하는 대권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훌륭히 소화를 하셨어요. 맞죠?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자, 시나리오를 통해 접한 그 대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저는 그랬어요. 항상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매번 작품을 선택할 때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 그리고 그 속에 또 어떤 공감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감동을 관객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은 항상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이웃사촌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뭐 직업은 뭐 안기부든 뭐 어디 뭐 도청팀이든 뭐 또 정치인이든, 그렇게 이제 그건 이제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 속에 들어있는 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곤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그 처음에는 찔러도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고 냉철하고,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감시하는 정치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족도 되돌아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적대자의 모습이 아닌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인간적이고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도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또 되돌아보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 직업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도의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치 그 불나방이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들듯이 나중엔 모든 걸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은 참 그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바보 같은 시대에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노랫말 가사 하나 때문에 억압받고 뭐 진짜 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그 시대 때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풍자의 수준인 거지 그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 뜻을 전달하려고 하진 않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사람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잘못했어요. 감독님 저희 잘못했어요. 감독이세요? 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우의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감독의 면을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하면서 접근했던 방식 그리고 접근했던 그 인물 그리고 연기했던 그 감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져서 그게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과 저는 함께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매번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휴먼이고 좀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뭐 의리 그리고 연민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작품 역시 또 굉장히 또 연민이 있었었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고 아무리 높아 보이는 벼슬아치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대본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광영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혼연아님이 남겨주신 질문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 7번 방의 선물에서 이제 오달수 배우님하고 작업을 하셨고 정호 배우님과 이번이 처음 작업이신가요? 처음 작업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디? 첫 작업은 아니고요. 그 사실은 그 이웃사촌 뭐 지금 저희가 되게 이렇게 컴다운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둘이서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맨날 잘 놀아요. 제가 우리 정우 배우를 사실은 17년 전에 제 데뷔할 때에 아주 완전히 신인 시절에 제 영화를 보고서 이제 캐스팅을 한 친구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멋모르고 이제 데뷔를 하면서 정말 멋모르는 신인 배우 하나를 만난 거죠. 오디션을 봤었던. 그때 만났었던 배우가 정우 배우였고, 그때 당시에 아까도 뭐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인터뷰 때 들었었지만, 그때 느낌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라이언킹에서 보이는 신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신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고 얼로 튈 줄 잘 모르고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였었는데 참 신기한 친구다. 처음에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눅들지 않으면서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친구죠. 그래서 저 역시도 신인 감독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사실은 덜컥 진짜 조연 자리를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우 배우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벌써 17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17년 동안 정우 배우를 옆에서 굉장히 많이 그 정우 배우가 성장해 나가고 또 제가 성장해 나가는 거를 같이 서로 느끼고 교감했었던 친구죠. 그러면서도 작품을 같이 못했어요. 예, 계속 못했다가 이웃사촌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은 거기 보셨지만 의식과 대권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고 교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두 사람이 한 작품으로 인해서 다시 17년 후에 주연과 감독으로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영화를 정말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7번 방의 선물이 끝나서 조금이라도 감독의 아주 요만큼의 조금 캐스팅에 대한 힘이 좀 있다면 저를 믿고서 좀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정우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제가 한 거죠. 근데 캐스팅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제 프로포즈를 정우가 받아준 거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몰라요. 아니 그래도 거의 1,300만 하셨던 감독님인데.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고마운 게 너무 겸손하지.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우의 그 첫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서부터 정우에 대한 느낌은 이웃사촌이다라고 해서 정우한테 사실은 처음 딱 준 거예요. 근데 정우가 뭐라고 하냐면 감독님 영화는 제가 무조건 해야죠라고 하고서 그냥 시나리오 다 보기도 전에 얘기를 먼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소통이 이제 이 이웃사촌을 찍으면서 둘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연기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은 제가 촬영 잠깐 스톱하고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찍은 영화가 이 이웃사촌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웃사촌은 진짜로 극 중에서 대권과 의식이가 나누는 그 소통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느꼈었던 17년 전에 만났었던 한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기에 되게 소중한 느낌인 거죠. 예. 근데 그 감독님이 보시기에 정우라는 배우는 천방지축 신바 같은 느낌이셨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영화 속의 대권이랑은 좀 많이 이미지가 다른데 어떤 점에서 이 대권이라는 인물을 예, 그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조금 이렇게 단순한 느낌이 있어요. 단순한 느낌도 있고 그 되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맨날 우리끼리 진짜 얘기지만 그 임무 분들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정우하고는 워낙 거리낌이 없는 친구니까 제가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막 촬영하고 그러다가 진짜 힘들게 촬영을 해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정우가 또 나서서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탑을 쌓아나가면서 좋은 연기를 서로 이끌어가죠. 그러다가 자 정우가 여기까지야. 야 최고야. 됐어. 그러면 꼭 와서 감독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를 불태워요. 불태우고서 그 슛이 이제 오케이로 딱 끝나서 슛케이크에서 그 바나나 한 번 이렇게 주면 너무 고맙다고 바나나를 먹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슛 들어가자 그러면 예 감독이 하고 또 바나나 또 와가지고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단순한 친구예요. 단순하고 그 정도로 연기와 영화밖에 모르는 친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극 중에 대권이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친구예요. 예, 그냥 가족만 보고 자기의 그냥 출세영만 보고 올라가고 예, 그랬던 친구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을 만나면서 내가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임무 회원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극 중에 제가 이렇게 대사 중에 참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대권의 와이프인 그 지영이가 밤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첫 대사가 식사는 이렇게 하다가 딱 끊고 밥은 못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는이라는 거는 벌써 다른 의식이라는 의식이에게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투영이 된 듯한 느낌인 거죠. 그런 정도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느낌이 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막 하고,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사실은 쑥스러움도 되게 많아서 어디 나가서 창피함을 더 많이 타서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거나 또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못해요. 예, 그 정도로 있는 친구고, 또 사실은 극중의 대권이도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그래서 정우 보듯이 사실은 대권이에 대한 느낌을 많이 이 대사나 이런 것들도 쓴 거죠.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새롭게 리뉴얼을 했었었고요. 네, 그럼 오달수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달 배우님 캐스팅도 캐스팅이지만 정우 배우님하고의 어떤 그런 케미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또 그런 점을 또 많이 생각을 하셔서 또 캐스팅을 하셨을 텐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달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7번 방의 선물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잘 알고 있었었던 배우님이셨고요. 근데 사실 오달수 선배님을 7번 방의 선물 캐스팅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알고 있었었던 느낌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이 7번 방이 제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으니 정말로 잘 이렇게 웃겨주시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을 꼭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달수 선배님이 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유쾌하신 분이니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오달수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도 드리고 레터도 보내고, 또 보내지 못한 편지들도 되게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는데 오달수 선배님이 한 번은 같이 차를 마시자라고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나리오를 10장 넘기질 못하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덮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재미가 없으셨나 했더니,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시나리오를 못 보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오달수의 연기에 대한 느낌이 이런 부분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달수 선배님한테는 앞에서 다짐을 당연히 못했지만, 저 스스로가 제가 7번 방의 선물이 잘 되게 되면 분명히 오달수 선배님을 새로운 옷을 입혀드려야 되겠다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웃사촌의 의식이라는 인물은 또 이거 조금 이제 개인사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조남을 쓴 거예요. 성함을 이자 식자가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좀 병중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또 이제 가족 얘기를 또 하는 감독이니까 이렇게 가슴에 울렁이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연기할 수 있을 만한 서민적인 이미지, 또 아버지 같은 느낌의 포근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오달수 선배가 바로 자연스럽게 좀 투영이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캐스팅을 했고, 우리 정우 배우하고 오달수 배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그런 궁합이 맞았냐를 떠나서, 이거는 정우 배우가 말씀을 오달수 배우에 대한 느낌을 하겠지만, 오달수 배우가 정우 배우를 바라보는 느낌은 제가 느꼈었던 신바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아마 신바가 큰 라이온킹에 대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정우의 연기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극찬을 하셨고, 아까 인터뷰 때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돼? 배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살려도 돼? 그러니까 몸을 불살려도 돼? 하는 식의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오달수 배우가 정우 배우를 생각하는 느낌은 남달랐어요. 그러면 정우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진행도 선배님이 워낙 한국 영화에서 원래 해주시던 역할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이제 저는 스크린에서 바라보던 선배님을 처음 이제 같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레이고 궁금하고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선배님은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말씀이 그렇게 없어요. 항상 기운이, 에너지가 그냥 따뜻해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큰 작품이든 어떠한 작품에서도 이렇게 잘 여러 배우 선배님들 그럼 또 배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잘 스며들게 어울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잘 받아주세요. 제가 연기를 잘 할 수 있게끔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리더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건 그 배우로서의 어떤 분석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씬에서 굉장히 좀 뜨겁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선배님은 조금은 따뜻한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선배님의 어떤 그 방향성은 맞지만 온도차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 따뜻한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선배님께 참 그 배운 부분이 많아서 감사한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그럼 정 후배님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기하신 작품들의 이제 뭐 필모를 보게 되면 좀 특징 중 하나가 좀 과거를 배경인 작품들이 이제 좀 많은데요. 이번 영화도 이제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꼬마였거나 이제 또 혹시 이제 기억을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인물을 이번에 연기를 하신 건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 어떤 그 인물, 어떤 그런 정서라는 게 또 시대의 정서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연기를 하시게 되나요? 특히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 버전에는 대곤이가 사실 그 전라도에서 태어난 아버지 밑에서 경상도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적은 사실은 전라도인 거죠. 근데 자기가 태어난 데는 경상도예요. 근데 이제 뭐 시나리오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쨌든 제가 81년생이니까 어렸을 때 어쨌든 이 배경이 85년도니까 이때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게 이번 작품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전라도거든요. 근데 저의 그 태어난 곳은 경상도예요. 그 부분이 대곤이랑 너무 딱 떨어져서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때 당시엔 있었겠구나. 그리고 어른분들께서 어렸을 때 하던 게 뭐 무슨 말 조심해라, 이런 말 조심해라, 저런 말 조심해라,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충분히 좀 그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됐었었고, 뭐 세시봉이든 바람이든 뭐 응답하라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작품 그 지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어떤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에서 오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이야기나 혹은 내가 겪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시나리오가 참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좀 자주 선택해서 연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왕현 감독님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많은 한국 영화들이 뭐 예달을 배경으로 할 때 굉장히 촬영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 이제 준비하시면서 뭐 어떤 소품이든 이제 어떤 도구나 어떤 거리의 풍경이나 특별히 뭔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까? 시대의 어떤 그 구현을 위해서? 뭐 제가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찾으려고 했었었고,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었죠. 자료들도 찾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빙글빙글 같은 경우가 금지곡이었다가 해제된 경우는 뭐 실제 있었었던 얘기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음악, 또 미술, 의상 이런 부분들 찾았는데 그런 것들 또 뭐 거기에 뭐 이문세 씨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제 뭐 대중적으로 알려졌었던 부분이라 찾기는 되게 쉬웠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려고 했었던 그 부분은 이의식과 그 유대권이 그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면서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집들. 예, 그거는 옛날 주택을 보면은 그 옥상이 사실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예를 들면 A네 집에서 B네 집을 실제로 B가 제가 사는 집이면 B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으면은 A의 집을 옥상을 타서 이제 B 옥상으로 넘어가서 문을 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런 그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았고 그게 아마 그렇게 찾다 헤매다 찾은 게 사실은 군산 가옥이었었죠. 예. 네. 그럼 정호 배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유저분 질문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드릴 텐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대본은 처음 모습과 달리 이제 감정의 어떤 기복이 굉장히 이제 심한데 연기하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유저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은이라신 분인가요? 정호 배우의 알몸 난동신에서 정말 추웠을 것 같은데 뭐 감기 안 걸리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그냥 1차원적인 어떤 그 고통, 뭐 힘듦, 뭐 그런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감정씬 같은 경우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제 뜻대로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은 제가 뭐 눈물도 잘 흘리는 것 같고 보통 되게 그냥 연기를 되게 편하게 한대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많이 쳐요. 정말 발버둥을 많이 쳐요. 근데 이번 작품 하면서 특히나 감정씬이라고 해서 소위 그 감정씬이 뭐 눈물씬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그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나 캐릭터는 너무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이걸 내가 과연 전부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고는 싶고 패기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맨 그 후반부에 남산에서 올라가서 그 병철 배우 형이랑 같이 멱살잡이 하면서 인성이도 있고 내 마누라도 살려야 되고 가족들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에서 가장 그 감정이 그 하이를 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전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다 죽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죽여가면서 그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현장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 감정에 맞춰서 다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촬영 촬영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순서라는 게 정해지고 세팅하는 시간들이 다 걸리니까. 근데 조금 이제 그 몇 번 다른 것들을 감독님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찍으시면서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인서트 찍고 하면서 제가 점점 그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걸 찍느라고 시간이 조금씩 지체가 되면서 이 감정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떻게 보면 수십 일을 수개월을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감정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괴롭고 마음은 이렇게 차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선배님들이 항상 그런 감정 연기할 땐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게 뜻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그랬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서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하늘을 보고 그냥 소리를 쳤어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걸 감독님이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렇게 절로 구석으로 끌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억이 전혀 다른데. 네.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각이야. 이거 진짜 완전 다른 시각이고 저기서 소리 지르는 게 뭐 예를 들면 저 감독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어라는 식에 대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농담이고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걸 알고서 야 올 게 왔다. 드디어 우리 정우한테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갔어요 정우한테. 그랬더니 너무 복받치는 거야. 복받치면서 감독님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조용한 대로 따라와. 그러고 나서 보고차를 제가 끌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다 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우의 본명이 정국이라서 제가 맨날 꾹꾹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우야, 진짜 우리 엄마 또 너네 엄마 또 그리고 너네 재수 씨, 뭐 제 와이프, 아이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관객분들에게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털어내서 해야 되는 느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대사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느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하면서 한번 그걸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너네 엄마, 우리 아버지, 너네 아버지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정우도 거기서 꺼이꺼이 우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사를 고친 거예요. 팀장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대사를 바로 고친 대사를 바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케이가 나는 씬이 이 씬이에요. 예, 사실은. 진짜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그 대사 토시를 몇 개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슛을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감독님과 그 짧은 그 대화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기존에 제가 준비했던 감정은 다 타버렸지만 감독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감정이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생긴 거죠. 그 힘으로 이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 그 경험이 저에게는 배우로서 그런 경험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또 이런 비슷한 감정의 경험을 했었냐면, 바람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아마 첫날은 그냥 인서트 위주로 찍고 2회차 때 이제 장례식장 이제 그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병원 섭외가 안 돼서 이튿날에 이제 아버지 장례식장에 그 씬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실제로 아버지가 또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카메라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그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그때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제 그 가족이 생기다 보니 또 그 감정이라는 또 다른 어떤 가족의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디렉션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주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감독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냥 머리로 연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가슴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탁월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 현장에서는 제 혼자서 뭔가 연기를 해요. 소리가 들리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가 않았던 게 이 모니터, 이 카메라 건너편에는 감독님이 항상 내가 웃으면 웃고 제가 울고 있으면 컷하고 모니터를 하라고 하면 감독님도 울고 계세요. 그런 경험을 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거의 뭐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촬영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잡히로 흘러와. 인쇄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유저분이 질문하신 스토리님 그럴 때도 있지 두 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중 대건과 의식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인물인데 닮은 점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뭐 무좀이라든가 비슷한 또래 아들을 가지고 있고 가족에 대한 사랑, 입장은 다르지만 격리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이런 설정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의식과 대권은 사실은 뭐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은 살아오면서 느껴졌었던 부분들이 하나의 의식을 만들고 하나의 대권을 만드는데 대권과 의식을 만들어지는 그 느낌이 살아오면서 느껴지면서 변모해지는 그 과정보다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 그 과정하고는 다르게 원래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실은 원래 지금 잘려나간 대사가 있긴 있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맨 마지막 의식을 바라보면서 대권이가 이렇게 발산 그 비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었던 원흉이 저 무점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의식이한테 당신도 무점 있고 야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 나도 무점 있었고 그럼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라는 식의 대사가 사실은 있었어요. 예,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왠지 관객분들을 자꾸 이해시키고 주입시키는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얼굴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가 찾아오는 느낌으로 그냥 해석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만큼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동등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동등함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구나에 대한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었었죠. 예. 네, 이카로스님이 이제 그 질문을 남기신 게 영화에 나온 발가락 양말 두 캐릭터가 같이 신은 게 보이는데 그 소품의 의미는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이란 걸 뜻한 소품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정확하세요. 네, 마지막 질문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옥상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계속 어떤 대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서 못 나오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는 또 난간이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그 경계의 어떤 난간을 보여주다가 이제 오달수 배우님이 친구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대사를 할 때 그 순간부터 그 난간을 화면에서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연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편집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말 완전 정확하게 보신 게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밑에는 사실은 밑에 층에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있어서 그 담벼락을 못 넘어서죠.
넘어서려고 처음에 갔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둘은 늘 단절돼 있는 느낌처럼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담벼락이 없는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옥상에서 둘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그 한 2번인가 되면서 그 뒤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상황을 거기서 만듭니다. 그 대사가 지 누군지 아시지? 라는 식의 대본의 대사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예. 이건 제가 꼽는 그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감독님과 배우분이 각각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뭔가 인상적이었고, 관객분들이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장면을 하나씩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벌써 그 우리 정우 배우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산순환도로에서 동식이를 붙잡고서 그 본인의 마음, 의식을 구하러 가자라는 그 본인의 마음을 아주 진짜 이렇게 그 가슴 절절하게 드러내는 그 시인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큰 백미였고, 또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극 중에 의식이가 내 얘기 듣고 있나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답답해서 민노국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구에게 갇혀있는 몸인데 누구에게라도 꼭 말하고 싶은 마음에 설사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도청하려고 하는 적일지언정 그 적에게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다 던져주고 싶다에 대한 느낌으로 독백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제 영화에서 늘 판타지가 나오지만 이것도 85년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판타지에 대한 느낌, 7번 방에서 에드워런이 날아가는 판타지나 교도소에 아이가 들어오는 판타지처럼 그런 식의 느낌을 교감시켜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다 선배 너머로 우리 정우가 그 의식을 그러니까 뻔히 바라보면서 똑같은 감정에 대한 울렁임을 받을 때 그 느낌은 그냥 제가 보면서도 참 너무나 좋다에 대한 생각을 받은 제가 꼽는 명장면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엔딩에서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대통령 되니까 좋아요? 아니 목욕탕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주 보면서 가장 편하고 가장 늘상 할 수 있는 식사는 늘 똑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사실은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잘 모르고 이렇게 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많이 아는 척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 사는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식사, 밥 먹는 거에 대한 중요함, 또 소통에 대한 중요함, 교감에 대한 중요함이 맨 마지막 엔딩에서 잘 보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었었던 명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장면들이 가장 인상 깊어요. 근데 이제 감정씬이라든지 또 좀 격한 씬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허들을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그 허들 아닌 허들이 그 변소통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첫날 촬영이었죠, 감독님? 첫 촬영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배우들은 항상 첫 촬영 때 긴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때 처음 밑에 카메라가 있고, 관객분들은 그 이제 변기 그 속이 보이겠지만 저는 이제 연기할 때 그 밑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 칵 하는데 굉장히 좋게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근데 저는 이제 좀 긴장도 하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차분하게 연기를 해야지 어쨌든 좀 정상적인 어떤 그 텐션의 연기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정말 그 좋아해 주셨던 그 첫 촬영이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촬영 날에 그 감정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웃으면서 눈은 뭔가 그 감정을 듬뿍 받은 듯한 그런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촬영 때 그때 예, 그 장면. 그 얘기하시니까 첫 번째 촬영하고 또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정우 배우님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 촬영이 사실은 첫 촬영도 그 화장실이었고 영화의 거의 초반이지만 마지막 촬영은 거의 목욕탕, 이 영화의 엔딩인 목욕탕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저희. 그리고 나서 저도 영화를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 촬영에 정우 배우와 오달수 선배를 서로 다 끌어안고서 그렇게 펑펑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명 다 그랬어요. 예, 더군다나 뭐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어찌됐든 간에 안 좋은 상황이 뭐 촬영 3일을 남겨놓고 그랬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왔었던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그 뭐 그냥 이렇게 진짜 전우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웃사촌이었던 느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오케이 컷을 내리는데 목이 메어서 내리지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울컥하는데 조 감독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케이를 부르고 그냥 제가 달려가서 이제 안으면서 서로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그 느낌이 너무 뭐 이렇게 생생하네요 지금. 네. 그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또 굉장히 케미가 좋으세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을 해야 뭔가 제대로 풀릴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 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은 여기 그 위니도프 유저분이 단순 픽션의 감이나 영화적 상상의 정도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또 이렇게 보실 분들, 또 이제 지금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를 가장 뭐 이렇게 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은 조금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서 넘어갔었을 때는 이 이웃사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한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전직 그 두 분의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섞여 있는 부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섞어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랬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하려거나 또 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목욕탕에서 오달수 배우를 제가 사실은 주고 싶었던 대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달수 배우가 그 정우의 등을 밀어주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를 제가 일부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다라고 해서 사실은 오달수 배우님을 그대로 클로즈업을 하나도 끊지 않고서 준 대사가 전라도고 그러니까 전라도고 경상도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런 껍데기는 이 목욕탕에서 다 벗어버리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대하고 싶다에 대한 느낌이 제가 가장 크게 주고 싶었던 대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정치적인 느낌으로 이걸 봐주신다라고 하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데 관전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신념 있는 두 사람의 우정, 교감, 또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감동과 코미디 이런 식의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봐주신다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에 또 그냥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있었겠구나 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법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조금 더 좀 재밌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그냥 마지막에 네, 저도 감독님과 생각 비슷하고요. 이 영화는 다른 어떤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니고 그 속은 정말 그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우정 그리고 도의 그리고 어떤 정말 최소한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영화 혹시나 또 보시면서 분명히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기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볼 때. 그러더라도 조금 귀엽게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좋게 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완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연습해온 게 있어요. 그거 편집장 해도 돼요? 아니 하셔야죠. 연습까지 하셨는데 예. 보여주십시오. 저희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큰 건 아니에요. 큰 거 아니고. 아니 그랬어요.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그냥 무조건 감독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꾸기가 용서해 주세요 하기로 해가지고서 그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저희 이웃사촌이 그냥 여러분들께 진짜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 그냥 부모님들이 보셨었을 때 야 저때 저 시절에는 참 재밌고 참 저랬었어에 대한 느낌을 좀 그냥 느끼실 수만 있다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 들어가시는 거니까 꼭 한번 보셔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오히려 그냥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백신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냥 그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꾸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임무회원분들의 또 완전 광팬이에요. 그래서 1회로 끝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2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서 그건 제가 어떻게 잘 구슬려 볼 테니까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웃 사촌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인데 저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익모의 어떤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벌어졌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처럼 영화 속의 어떤 두 인물처럼 좀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좀 이해가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